자, 이제 펀드 관련돼서 각종 여러 가지 운용을 하겠습니다. 프리즘 앱이랑 펀드를 비교하면 장단점이 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요. 프리즘 앱은요, 수수료가 쌉니다. 당연한 게 왜냐면 저희들이 직거래를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0.5% 그리고 부가세 6.5%, 0.05%에서 총액 0.5%의 연간 수수료만 부담하면 되니까 프리즘 앱에서 가입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프리즘 앱에서 가입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DC형 운영하시는 분들, 더 나아가서 미성년자 계좌를 운영하고 싶으신 분, 해외 거주 고객들, 이런 분들은 그동안 저희 프리즘 앱 서비스 사용이 어려웠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펀드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 다계좌를 운영하고 싶다, 나는 지금 성장형 하는데 중립형으로도 운영을 좀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펀드 상품을 추가로 가입함으로써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수 있다 생각되고요. 프리즘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에 수수료 납부 방식이 어떻게 되냐요 되는데, 선취형도 있고요. 뭐 클래스별로 수수료가 다 많이 다른데, 대체로 저희들 프리즘 앱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수수료가 약간 더 높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펀드를 저희들이 만든 게 아니라 DB 자산 운용과 함께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비용이 더 들 수 있다는 점은 여러분한테 죄송하다, 이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중립형 말고 더 공격적인 프리즘 펀드 출시 계획이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들 모 운용사와 함께 또 새로운 프리즘 펀드를 출시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고요. 그 프리즘 펀드의 스타일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립형 이외의 상품들, 성장형이라든가 안정형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 같은 다른 은행에서 프리즘 펀드를 갖다가 살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노력 중이지만 쉽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4월 1일 날 프리즘 펀드 출시한 다음에 거의 한 7달이 지나서야 지금 간신히 IBK 은행, 그리고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등등을 저희들이 뚫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은행들에 대해서도 역시 저희들이 많이 마케팅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언제 된다라고 단언하지 못하는 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한테 정말 죄송하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 프리즘이 앞으로 더 운용 자산 규모도 커지고 금융시장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큰 운용사가 된다면 점점 더 이 시기들은 빨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라는 그런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타 Q&A가 되겠는데요. 왜 CMA 계좌에서 버퍼 비율을 한 5%로 하냐?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주시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또 우리나라 골드 시장이 너무나 변동성이 커서 여러분들 운용을 해드리는 과정에서 리밸런싱을 저희들이 신속하게 해드리는데, 그 리밸런싱을 하는 과정에서 미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은 주식을 사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미수 계좌 발생하게 됐다라고 해서 여러분한테 알림이 가게 되면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백테스트를 좀 해봤어요. 9.11 테러 같은 일들이 벌어지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일들이 벌어져서 주식시장에서 실시간으로 어마어마하게 자주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도 미수가 발생하지 않게, 그러니까 돈 없으면서도 주식을 산 것, 이게 미수잖아요. 그런 미수 계좌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만들어 보기 위해서 역시 시뮬레이션 열심히 돌렸더니 대충 한 5%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충분히 미수 계좌 발생 신호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5%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저 돈이 그냥 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많은데, 예수금 계좌에 있는 돈들은 이자가 붙습니다. 왜냐?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증권사도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자기들 가지고 있는 CMA 계좌에 있는 들어와 있는 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 놀고 있는 현금이 아무런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단기 금융 상품에 들어가 있는 꼴이다, 그거랑 비슷한 효과를 기록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프리즘에서 배당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일단 저희들은 TR, 다시 말해서 토탈 리턴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배당 받은 거를 다시 재투자하시는 식으로 꾸준히 투자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배당 투자는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슈드라든가, 그죠?
그러니까 미국의 다우존스 배당주 지수 같은 이런 특정 지수들을 추정해서 "왜 투자를 하지 않아요?"라고 질문하신 분이 많은데 세금 문제가 커서 그렇습니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세금 그 배당에다가 우리 국내에서 발생하는 이자랑 금융소득을 합산해서 2천만 원 넘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예, 금융종합과세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이 금융종합과세를 맞게 돼서 아주 고율의 세금을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배당주에 그렇게 올인해야 될 이유를 찾기가 어려운 거죠. 다행스럽게 이번에 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배당 분리 과세가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또 대만이나 다른 나라처럼 최고 배당 소득세율이 뭐 27%, 25%로 제한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면 우리도 배당을 포함한 지수 투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시장의 제도들이 배당에 대해서 고소득 배당 소득자들에 대해서 매우 가혹한 세금을 때리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배당 분리 과세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도 전체 상장 주식들의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추산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는 아직도 배당에 대해서 굉장히 가혹한 세금을 때리는 중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배당에 치중한 포트폴리오를 만들 이유가 있는가? 그 또 특정한 하나의 스타일에 불과한데 왜 우리가 그런 특정한 배당 스타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그건 우리에게 시급하지 않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죠. 그래서 저희들은 시장 전체를 매수하는 그런 포트폴리오에 대한 관심들을 더욱더 많이 가지고 있을 뿐 특별하게 배당 스타일 또는 배당주, 고배당주의 주식에 대해서 어떤 그런 전략들을 개발하거나 하는 것은 약간 후순위의 일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연금 저축을 여러 개 만들어서 각각 다른 전략으로 운영을 추천하시나요? 라고 물으셨는데 저는 별로 그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계좌들을 만들어서 수익률을 비교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계좌들의 스타일별로 뭐 공격형, 성장형, 뭐 중립형 이런 걸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운용을 갈아타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것은 제 그 한계를 넘어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출시하고 있는 세 종류의 상품, 안정형, 중립형, 성장형 이런 상품들은 대부분 비슷한 흐름을 보이게 그러니까 위험도가 다를 뿐 수익률과 위험이 다를 뿐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도록 저희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안정형 더하기 성장형 하면 중립형이랑 거의 비슷한 성과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다양한 종류의 운용 스타일을 갖다가 이렇게 막 운용하고 또 갈아타고 이런 게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느니 중립형 하나만 갖고 있는 게 마음도 편하고 좋지 않나. 요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녀 계좌에 대해서 매월 입금 및 운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추후 증여세 부과 여부가 궁금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아시는 것처럼 10년마다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19세 이상 성인에 대해서는 10년마다 5천만 원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요 한도를 맞춰서 증여를 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매월 작은 아들한테 16만 원인가? 뭐 인제 그 정도만 계속 뭐죠? 적립 투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주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 문제들은 그렇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증여를 해 주다가 약간 과세 표준이 넘더라도 그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게 나와 있는 것처럼 1억 원 이하의 증여에 대해서 붙게 되는 그 과세 표준의 산출세액이 얼마냐면 10% 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아주 세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자녀가 어릴 때부터 연금 계좌 만들어서 그 연금 계좌에 프리즘 중립형 펀드로 노후 설계, 미리미리 자산을 갖다가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참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